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는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아. 그럼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부터 돌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제28강 부동산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죠.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주택금융에서 고정금리 저당 대출. 그래서 고정금리의 결정 요인과 상환 방식에 관해서, 물론 이 상환 방식은 변동금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주택금융에서 우리가 2절에서 보셔야 될 전체 내용은 금리 결정 요인 상환 방식, 변동금리 저당 대출, 이거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된다라는 거고, 주택연금제도, 주택금융분석,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 등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면 2절에서 문제가 두세 문제 정도는 그 이상도 나오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정금리 대출을 보면은 금리 결정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 투자론에서 잠깐 보셨지만 명목금리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들어간, 예상 인플레이션이 들어간 명목금리고, 그리고 대출을 해줄 때 위험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서 결정된다라는 구조입니다. 그 대출 위험 요인은 채무불이행, 금리 변동, 조기 상환, 유동성, 법적 위험 등 때문에 프리미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상환 형태는 이건 뭐 절대 항상 나오게 되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점증상환 혹은 최증식 상환 방식, 이렇게 정리를 해서 구분해서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금리 결정 요소를 보면 설정되는 금리는 명목금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명목금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대출 위험 프리미엄도 반영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요,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3회 문제를 보면 한 은행이 어떤 개인에게 고정금리 연 8%로 아파트를 대출해 주었다. 그래서 이 명목금리가 8%였겠죠. 대출이 시행된 이후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지금 이 문제는 가령 실질금리가 6%이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2%이어서 8%로 결정을 한 건데, 시행된 이후에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높았다. 가령 인플레이션이 3%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명목금리는 9%를 받았어야 하죠. 9%를 받았어야 하는데 8밖에 못 받아요.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익이죠. 9를 안 내고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9를 받아야 되는데 8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은행은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명목금리라는 거,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만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은 반영시킬 수가 없어서 은행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대출이 위험한데 그 위험한 프리미엄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담보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하면 분명히 담보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집값이 대출금액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소득 감소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차입자의 소득과 담보주택 가격이 굉장히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이 소득 감소와 관련돼서는 DTI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을 적용시키는 거고,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대부 비율, 담보 인정 비율을 신경을 쓰는 거고요. 이 부분에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해서 대출, 요걸 감안해서 대출을 해주니까 이 두 개를 감안한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매해 나옵니다.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보기로 하고요. 자,
차입자의 소득 감소는 여기 있네요. 총부채 상환 비율을 낮게 유지한다. DTI 즉 Debt to Income Ratio 해가지고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에 기타 부채 상환에까지 포함하고 인컴은 소득이에요. 소득 대비 당신이 상환해야 될 그 원리금 비중이 연 기준으로 가령 50% 미만으로 하겠다. 그래야 소득이 좀 감소하더라도 원리금을 낼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리고 담보주택 가격 하락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걸 낮게 유지한다. 대비 비율을 주택 가격에서 대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낮게 유지하면 되겠다. 그래서 대부 비율 뭐 60%다. 그러면 40%가 하락하더라도 담보는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산 문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19의 문제인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다음 조건의 차입자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 가능 금액을 구해봐라 이거예요. 담보 인정 비율 60%, 대부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이 40%.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A의 서울주택, 서울소재 담보평가 가격은 5억이다. 일단 여기서 5억에다가 대부 비율 60%니까 0.6을 곱해서 대부 비율에 의하면 6, 5, 30, 3억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 이거죠. 대부 비율만 본다면. 그런데 이제 얘가 문제는 거예요. 얘. 자, DTI 비율은 아까 보셨지만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가 있다면 그거 상환하는 금액까지 포함하겠다 이겁니다. 자, 근데 소득은 지금 DTI 기준을 보는 거죠. 소득은 6천만 원이에요. 연간 6천만 원입니다. 연봉이 6천만 원이고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이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면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원리금은 자, 여기다가 원리금은 구하고 싶은 금액이고요. 이 원리금에다가 여기다가 자, 기타 사업자금 대출이 기타 부채 상환액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더해서 이 비율이 40%가 최대다. 40% 이하로 가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식은 이렇게 곱해서 6, 4, 24, 2,4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1,200 더하기 1,200이 2,400이죠. 따라서 원리금은 1,200만 원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득을 봤을 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200만 원이 되도록 대출 금액을 결정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식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 지난 시간에 투자론에 투자를 해서 대출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는 원리금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출 금액은 이제 이게 계산을 문제를 풀다 보면 외워지십니다. 이 식이 저당 상수분의 원리금, 상수분의 원리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식이에요. 저당 상수분의 원리금이 대출 금액이다. 그럼 원리금이 1,200만 원이고 자, 저당 상수가 0.12로 주어져 있으니까 0.12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계산기 눌러보시면 1억 원이 됩니다. 자, 결국은 대부 비율에 의해서는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DTI 비율에 의해서는 1억 원까지밖에 못 빌리니까 두 개 다 충족한다는 것은 1억 원을 빌려주는 경우예요. 3억 원을 빌려주게 되면 DTI 비율이 40% 훨씬 넘어가서 만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억 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이 매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나머지 문제들은 더 계산 문제를 해보기로 하고요. 이제 여기 대출 위험 요인 중에 두 번째, 금리 변동 위험. 자, 금리 변동 위험은 아까 여기에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정금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해놓고 가령 20년, 만기 20년 하면 20년 이자율 6% 하면 이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20년 동안. 그런데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13회 문제를 좀 전에 풀어보셨지만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이 기간 중에 금리가 쭉쭉 올라갔을 텐데 그걸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위험을 금리 위험을 지기 때문에 이렇게 프리미엄을 더 받는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잠시 후에 다음 시간에 변동금리를 배우실 텐데 변동금리 대출은 이 금리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상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금리가 올라갔다면 변동금리니까 그걸 차입자가 내게 되죠. 그 위험이 차입자에게 전가되니까 대출 위험이 줄어들죠. 변동금리에서는 고정금리보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같은 조건이라면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보다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쌉니다. 이자가. 그 이유는 요 위험을 차입자가 가져갔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안 받아도 돼요. 변동금리에서는. 그런데 고정금리에서는 이걸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다 감수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높아요. 그래서 같은 집을 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빌린다고 하더라도 최초 설정되는 금리는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낮다 이겁니다. 가령 얘가 6이라면 5.5 이런 식으로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가 떠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13회 문제를 또 보면 최근 옛날이긴 하지만 변동금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만기가 동일한 경우 변동금리로 차입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차입하는 것보다 이자율이 낮죠. 그 이유로 타당한 것은 바로 차입자가 금리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1번이 나머지는 관계가 없는 거고요. 자, 조기상환 위험입니다. 조기상환 위험이라는 것은 이제 고정금리로 이렇게 해놨어요. 6%로. 근데 금리가 막 하락해서 4%, 3%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차입자는 6% 금리를 낼 이유가 없어요. 그죠? 약정금리가 6%였는데 시장금리가 3%로 떨어지니까 조기상환하죠. 예. 일방적인 위험이에요. 그냥 유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가령 10으로 올라가면 차입자는 가만히 있어요. 조기상환 안 하고. 예, 그쵸? 그러니까 조기상환 위험은 일방적인 위험이 되는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에 포함시킨다든지 혹은 조기상환 수수료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유동성 위험은 은행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장기로 너한테 빌려줬어. 중간에 상환하라고 할 수도 없어. 상환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유동할 수 있는 시장이 없다면.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가령 몇 조씩 갖고 있잖아요. 30조, 40조씩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은행들이. 그렇게 돈이 나갔는데 돈 찾자는 들어옵니다.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서 뱅크런이 일어나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줄 돈이 없어요. 다 빌려줘가지고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동화,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부동산 증권론에서는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법적 위험은 정부가 개입해서 대출 과세라든지 금리를 규제한다든지 대부 비율을 규제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위험이다. 자, 그래서 금리 결정 요인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17회 문제를 한번 보시면 주택 저당 대출 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요소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것 등이겠죠. 이런 것 등이 되겠어요.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앞으로 예상되면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통화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차입자의 취업 생태가 불안정하면 위험 요인이 커진 거고 그건 다 올리는 거예요. 차입자의 과거대출 연체 실적이 많아도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나 정부가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고 해서 금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5번은 금리 상승 요인과는 관련이 없다. 자, 다음은 상환 방식을 고정금리 상환 방식을 빌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원금 균등 상환은 이 콘스턴트는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균등하다. 그 다음에 어머티제이션은 원금을 같이 까나간다는 뜻이고 모기지는 주택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당권이라는 뜻이에요.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약어로 CAM, Constant Amortization Mortgage 해가지고
자, 원리금 균등 상한은 대출 원금이 균등하게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의 합인 원리금이 균등하게 상환되는 것이다. 그 원리금은 페이먼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콘스턴트 페이먼트 모기지 해가지고 CPM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점증식 혹은 최증식 상환 방식은 그레주에이트예요. 그러니까 페이먼트, 이걸 좀 변형해가지고 페이먼트가 지불하는 금액, 즉 원리금이거든요. 그 원리금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저당 대출이다. 상환 방식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를 비교 정리하는 것이 여러분 시험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을 먼저 보면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원금이 동일하다.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원금을 상환해 나가면 대출 잔고가 줄겠죠. 그래서 감소되는 대로 이자는 이제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자를 계산해서 된다. 자, 일단 26회 기출, 26회 추가 아니라 26회 기출 문제를 보면 주택 구입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음과 같을 때 2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은 가령 17회인가요? 17회 때 1회차에 상환해야 될 원리금 뭐 해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 문제에서 원금 균등은 아니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상환 조건을 보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연 단위로 매기말 상환, 그러니까 매년 말에 한 번씩 상환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을 20년 동안 상환한다면 연 단위 상환이니까 매년 1,000만 원씩 상환하면 되겠죠. 이거는 1,000만 원 10년이면 1억, 20년이면 2억이니까 그러면 이게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자는 대출 잔고 기준 이자죠. 그러니까 1년 차에 1,000만 원을 갚았으니까 이제 2억에서 1,000만 원을 빼면 1억 9천만 1억 9천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겠죠. 그러면 1억 9천에 대한 이자율 5% 곱하면 이게 이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해서 2년 차도 1,000만 원, 계속 20년 차까지 1,000만 원 원금 상환액이 되고 이자를 더하면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9천 곱하기 5%는 얼마인가? 5, 9, 45, 5, 1, 5, 950만 원. 맞나요? 예, 950만 원. 5, 9, 45, 5, 1, 5. 자, 950만 원에 1,000만 원을 더하면 1,950만 원이 2년 차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른 사례를 한번 더 보기로 하죠. 어떤 사례냐면 10만 원을 대출받았고요. 대출 원금은 10만 원이고 만기 20년 대출금리 10%다. 1년 단위로 상환한다.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얼마인가? 자, 원금 상환액은 20년으로 10만 원을 나누면 5천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0년차 남고 첫 번째 기말에 5천 원씩 계속 5천 원 이렇게 5천 원씩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금 균등입니다. 그럼 분명히 아까 보셨지만 잔금을 계산해야죠. 처음에 5천 원 갚고 나면 잔액이 이제 9만 5천이 남았습니다. 물론 첫 해 5천을 갚을 때는 10만에 대한 이자 10%를 내야 되겠죠. 만 원. 그래서 더하면 원리금은 15,000원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해는 95,000원에 대한 이자니까 9,5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원금은 항상 5,000원이니까 끝까지 5,000원이에요. 20년 차까지. 5,000 더하기 9,500은 14,500 원리금은. 또 5,000을 갚았으니까 95,000원에서 잔금은 9만원이 되고 9만원에 대한 이자는 또 9,000원이에요. 그러면 14,000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원금 균등, 원금 상환액은 일정하지만 이자는 감소하죠. 이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원금을 갚아 나가는 만큼 감소하는 거죠, 이자가. 그래서 원리금도 규칙적으로 감소합니다. 규칙적이라는 것은 5,000원에 대한 원금 상환액에 대한 이자만큼, 그죠?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소하는 정도가 규칙이니까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금 균등 상환액은 아까 처음에 15,000원을 갚았다가 두 번째는 14,500. 이런 식으로 해서 500씩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이제 다 갚는 이런 기간이 이를수록 원리금의 상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직선인 이유는 500씩 규칙적으로니까 이거 당연히 직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원금 상환액은 고정되어 있죠. 5,000원씩. 이자 상환액은 점점 감소해서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감소한다. 그래서 얘를 체감식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원금 균등 상환의 문제점은 대출자 입장에서 자, 대출 기간 동안 초기 상환 부담이 굉장히 높죠.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초기에 부담이 높은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만들어 놓은 방식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차입자의 대출 금액에다가 차입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구한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투자론에서 배우신 거죠.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었어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주택담보대출을 10%의 고정금리로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매년 지급해야 될 원리금은 차입금액 곱하기 저당상수. 저당상수 없죠? 그러면 역수로 나누면 됩니다. 저당상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예요. 그래서 답이 1억 원 나누기 연금의 현가계수. 혹은 1억 원 곱하기 저당상수. 같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아까 똑같은 사례를 가지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한번 해보기로 하죠. 10만 원이고 똑같아요. 10% 20년이고. 그런데 이제 저당상수가 주어져 있어요. 이거는 20년 10%인 저당상수는 연단위 상환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면 원리금이죠. 그러니까 원리금을 구할 때는 10만 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0.11746 이것을 곱하면 11,746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금이 11,746. 그래서 원리금이 똑같다 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입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쓰면 돼요. 언제까지나. 20년까지만. 그래서 이 부분 원리금이 같은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은 원리금은 같은데 이자 상환액과 원금 상환액이 매액이 달라져요. 확인해 보죠. 자, 첫 번째는 10만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10%니까 10,000원이 나갑니다. 그럼 원금 상환액은 1,746원밖에 안 돼요. 아까 원금 균등에서는 5,000원이나 됐는데. 그러면 10만에서 1,746을 갚았으니까 98,254원이 이제 잔금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 10%는 9,825점 이자는 9,825.4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얘에서 얘를 빼면 원금 상환액이 되죠. 요거 더해서 원리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1920.6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원리금은 똑같지만 매기 상환해야 돼. 원리금은 똑같지만 이자 지급액은 점점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한다. 이게 여러분 시험의 단골이라는 거죠. 안을 들여다보면 다르다 이거예요. 이걸 외울 것 없이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리금은 똑같은데 원금은 어쨌든 상환해 나가면 이자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이자가 주는데 원리금이 같으니까 원금 상환액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외울 것도 없어요. 헷갈릴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렇게 되어 있다. 지금 이 부분이 11,746이고요. 그래서 쭉 20년 동안 상환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원금과 이자의 구조예요. 아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자였죠. 이자는 어쨌든 원금을 상환해 나가니까 이자는 줄어들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원금 상환액이죠. 그래서 원금 상환액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지만 이자 상환액은 줄어든다라는 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본 겁니다. 증가, 이자는 조금씩 감소. 자, 17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로 하죠. 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3억 원을 대출받았다. 조심하실 건 이 대출 금액 3억 원이지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억 원. 대출 이자율은 7%며 20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매년 상환한다. 첫 해에 상환해야 될 원금은 했어요. 원리금이 아니라 원금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원금을 구할 때는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면 원금 상환액이죠. 이렇게 더하면 원리금이 되는 거니까. 원리금을 구하는 건 저당상수 곱하면 되죠. 0.00943393. 그러면 3억 원 곱하기 0.094393. 이게 저당상수니까. 곱하면 이렇게 2,831만 7,900원. 이것이 원리금이에요. 자, 이자만 빼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원리금이면 이 원리금에서 이자를 빼주면 원금 상환액이 될 테니까 이자는 첫 회니까 3억 그대로 원금이 있었겠죠. 거기에 이자율이 7%입니다. 그러면 3721, 2,100만 원이 이자가 되는 거고요. 그럼 빼면은 731만 7,900원. 이렇게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니까 731만 7,900원.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금 균등 상환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아까 우리 사례에서는 같은 사례에서 15,000, 얘는 11,746.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얘는 줄어드는 이런 원리금 상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보는 것은 대출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부담은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훨씬 높죠.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물론 뒤로 가면 역전이 되지만. 자, 23회 기출문제. 중간중간 기출문제 섞어서 하는 거예요. 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을 비교했어요. 1번. 대출 기간 초에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원리금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보다 많았죠. CAM이 원금 균등이 많았어요. 대출자 입장에서는 차입자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보다 원금 균등 분할 상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원금 회수 측면에서 보다 안전하죠. 원금 상환을 빨리 하니까.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 방식에 비해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그렇죠. 원리금은 부담이 적다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 그림이면 모든 게 끝나요. 여기가 원리금이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이랬지만 원금 균등은 이랬잖아요. 이게 원금 균등, 이게 원리금 균등. 그렇죠? 대출 초기에 소득이 낮은 차입자가 유리하겠죠. 조금 내니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 방식에 비해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죠. 원리금은 아까 이렇게 돼서 이자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중도 상환 시 차입자가 상환한 저당 잔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 방식보다 적다가 아니라 크다. 조금씩 갚으니까 잔금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뒤쪽에서 다시 그림으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잔금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잔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 금액에서 미상환 원금, 즉 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근데 그걸 연금의 현가계수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저당상수를 우리가 대출 금액, 여기가 대출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대출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연금, 즉 갚아야 될 원리금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리금이 나왔다 이거야. 반대로 말이죠. 이 원리금을 전부 현재 가치하면 대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출 금액은 이 원리금들을 전부 현재 가치하면 이게 대출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출 금액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대출 금액은 자,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대출 만기 동안 갚아야 될 연금, 즉 원리금을 전부 현재 가치하면 대출 금액이 나오는 거고. 자, 분자는 뭐냐면 잔금이에요. 가령 2년 몇 년 상환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잔금은 앞으로 갚아야 될 남은 기간 동안
갚아야 될 원리금을 현재 가치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연금 곱하기, 즉 원리금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 이렇게 하면 이게 잔금이 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갚은 거 빼고 안 갚은 기간 동안의 연금, 즉 원리금을 현재 가치화하면 잔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지워지니까 이것이 바로 공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대출 만기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공식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공식을 간단하게 유도를 했고, 여기 있죠?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 연금의 대출 만기분의 남은 기간. 그래서 이건 뭐 간단해요. 15년이 대출 만기고 5년 지났어요. 이게 경과년수가 5년이니까 남은 기간은 15년입니다. 그러면 잔금 비율은 연금의 현가계수 대출 만기 15년이죠. 15년분의 연금의 현가계수 남은 기간 10년입니다. 아니 10년. 15년이니까 10년. 10년입니다. 그래서 15년분의 10년.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15년 93.05744분의 10년 75.67116 이렇게 해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이번엔 점증상환 방식을 보기로 해요. 점증상환 방식은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을 이게 페이먼트를 이제 콘스턴트 일정하게 한 게 아니다. 그레듀에이트 점점 증가하게 체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전형적인 GPM 대출 방식은 초기 몇 년 동안 이렇게 점증하게 해주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리금 균등으로 바꾸는 것이 전형적인 대출 방식이에요. 그래서 체증상환, 할증상환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은 소득이 낮은 계층, 앞으로 미래 장래 소득이 보장되는 계층, 앞으로 나 대리달고 과장될 거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나아. 이렇게 해주세요. 점증상환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한번 볼까? 이건 너무 쉬워서 25에 일정 기간 동안 상환액을 특정 비율로 증액하여 원리금 상환액을 초기에는 적게 부담하고 시간 경과에 따라 부담을 늘려가는 방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점증 혹은 체증식 상환 방식, 바로 답이 2번이 되는 문제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제 난도를 높여보면 이 문제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사실 1930년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나오다가 1970년대 얘기예요. 1970년대는 전 세계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입니다. 유가 폭등하고요. 초인플레이션 시대예요. 인플레이션의 시대라는 뜻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였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 이렇게 받는 게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현재 만원과 만원 내는 것과 10년 후 만원 내는 가치가 같질 않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특히 초인플레이션이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10년 후에 만원은 지금 현재 1,000원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틸트 효과, 즉 초기 상환 부담이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차입자 입장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질 부담으로 따지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처음에 조금 내고 나중에 많이 내는 게 맞죠. 그래야 화폐 가치가 같아져서. 예. 그래서 이 초기에 사실은 틸트 효과, 즉 상환 부담이 같아 보이지만 이게 큰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래서 만들어진, 해결하기 위한 제도다라는 거 한번 들어두시면 되겠고요.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 예. 부의 상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자, 원리금이 여기 원리금이 뭐 10,000원이었다. 그런데 여기 깎아줘서 8,000원으로 깎아줬어요. 그런데 첫 해 이자가 9,000원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리금인데 이자 1,000원도 못 갚았잖아요. 지금 8,000원 딱 갚은 거는 원금은커녕 이자 8,000원 빼고 나머지 못 갚은 이자 1,000원도 못 갚은 거예요. 이게 다음 기로 원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잔금이 1,000원 늘어나는 겁니다. 거꾸로 상환해서 이걸 부해상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무 깎아주면 부해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출 원금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 10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를 못 갚아서 못 갚은 이자 1,000원이 부과돼서 10만 1,000원이 대출 잔고가 되는 거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4회 기출문제를 보시면 가로 안에
이건 뭐 어렵지 않겠죠. 원리금 상환 초기에는 적고 부담을 늘려간다. 벌써 소득이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점증 상환 방식, 체증식 상환 방식. 원리금 상환액이 매기 동일하지만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굉장히 쉬워요. 예. 그러나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환 시기에 따라 달랐다는 것도 우리 확인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세 개를 종합해서 검토해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었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CPM, 그 다음에 GPM, 점증 상환 방식. 그래서 초기 상환액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 균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방식의 순으로 원리금 부담의 구성이 이루어져 있어요. 잔액은 거꾸로예요. 잔액은 지금 아까 보셨지만 원금 균등은요, 10만 원짜리 아까 했었죠. 여기 이제 10만 원이 있었으면 5천 원씩 갚았으니까 첫 번째 해 지났을 때 9만 5천 원이 됐지만 얘는 98,254원 됐던 거 기억나시죠? 아까 앞서서. 어쨌든 더 많아요. 그리고 원금 균등은 직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5천 원씩 균등적으로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얘는 이게 볼록한 이유는 얘는 이자 상환액이 굉장히 적다가 점점 가면서 원금 상환액이 많아지니까 이런 곡선을 그리는 겁니다. 예, 물론 잔금은 어느 시점에 보더라도 원금 균등보다 많죠. GPM은 더 많아요. 더 깎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보더라도 대출 잔액,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 대부 비율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대출 비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잔금 비율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GPM, CPM, CAM, 점증 상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기타 대출 형태로는 부분 균등 상환이 있어요. 이것은 대출 만기에 대출 잔고가 0이 되지 않는 상품이다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요. 이게 초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대출 금액이 10억 원이었는데 이게 10억 원 원리금 상환해 나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당신한테 5년 대출해 줄 테니까 6억만 갚아. 그러니까 6억에 대해서만 저당상수 곱해서 그럼 원리금이 이게 나오겠죠. 네, 원리금액 이렇게 갚아. 부분만 상환해라 이거야. 그럼 나머지 4억 안 받겠냐? 막판에 받겠다. 막판에는 이 이자 원리금 플러스 안 받은 4억을 받고 4억에 대한 이자까지 받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5년 동안 좋았다가 기간 말에 죽었죠. 풍선처럼 불어났다. 상환해야 될 금액이. 그래서 풍선 대출이에요. 그래서 초기에 이제 부담 없이 가다가 나중에 돈을 벌을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분 균등 상환이 좋죠. 원금 거치는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대출 다 받아보셨으니까 가령 3년 거치 가장 많은 게 17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그러면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냅니다.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부해상은 아까 보셨죠? 점증 상환에서처럼 대출 잔고가 최초 대출액보다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거는 이자율이 더 상환 비율보다 클 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거니까 뭐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이제부터는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기로 합니다. 13회 문제인데요. 옳은 것. CPM은 GPM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늦다. 아니죠. 예, 이게 더 많이 빠르죠. 틀렸어요. CPM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답은 안 주십네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자, 3번. GPM은 미래 소득이 보장되는 젊은 부부에게 유리하죠. 지금 조금 내고 앞으로 많이 내고. CPM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커지죠. 이자는 원금 갚으니까 줄어드니까 이자가 줄어들면 원금은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고. 자, GPM은 주택의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할 리가 없죠. 나중에 많이 내는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것은 2번밖에 없어요. 16회. 자, 다음 질문에 적합한 방식이 뭐냐 이거죠. 차입자의 첫 해 월 불입액이 가장 적은 거 점증 상환. 두 가지로 해버려도 되겠죠. 첫 해 월 불입액 납부 후 만기 이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한 대출 잔액이 가장 낮은 것은 원금 균등이었죠. 그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객관식으로 고르는 문제였습니다만. 자, 18회. 경리은의 어떤 상환 방식이냐? 이건 당연히 원리금이 똑같죠.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입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 얘는 잔금이 직선으로 줄어드는 거는, 규칙적으로 줄어드는 건 원금 균등밖에 없죠. 그렇죠? 만기 동안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문제였고, 20회.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고, 대출 비율이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대출 비율이니까 이제 이게 잔금 비율이에요. 10년이 되는 시점의 대출 비율은 가장 낮은 상환 방식은. 자, 이것은 DTI 비율을 써보면 총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럼 이게 가장 낮다는 것은, 가장 높다는 뜻은 대출 실행 시점에서 원리금이 가장 높아야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겠죠.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말이죠. 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GPM. 여기가 종축이 원리금이었고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대출 실행 시점에서 가장 높은 거는 원금 균등이죠. 답이 벌써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정해진 겁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두 번째 조건 하나를 더 냈는데 대출 실행 이후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자, 잔금은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 상환.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대출 비율, 즉 잔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원금 균등입니다. 저 답이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26회. 자, 대출 상환 방식 하나 설명. 옳은 건 모두 골라봐라. 상환 첫 해에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클 리가 없죠. 작죠. 그림 연상. 체증 상환 방식의 경우 미래소득이 감소되는데 어떻게 체증해요?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은 줄어들었죠. 이렇게 맞는 거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 매기 상환하는 원금액이, 원금은 점점 커지고 이자는 줄고 늘어난다 해서 디귿과 리을만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산 문제들 모음이에요.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기준이 다음 보기와 같다면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번엔 DTI가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 감당률은 여기 써 있죠. 부채 서비스, 즉 원리금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여기서 원리금을 구하고 원리금을 안다면 저당상수로 나누어서 대출 금액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자, 평가 가격이 15억 원이니까 대부 비율에 의하면 15억 곱하기 0.8, 8540, 818, 12억 원까지 대출해 줄 수가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 돼요. DCR은 Debt Coverage Ratio, 부채 감당률이에요. 그럼 부채 감당률은 원리금분의 순영업소득이 얼마입니까? 1억 5천. 이것이 얼마가 되도록? 부채 감당률이 1.2 이상이 되도록 1.2가 최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원리금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요식은 두 개 바꾸면 같아진다. 1.5 나누기 1.2 하면 1억 2,5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대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1억 2,500을 저당상수는 0.1, 0.1로 나누면 12억 5천이 되는 거죠. 12억 5천 고르면 틀렸어요. 왜냐하면 두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 넘어가잖아요. 80%를. 그러니까 작은 쪽에 항상 두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12억 원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20회. 이번에는 DTI 비율. 자, 주택가격. 대부 비율 50%고 총부채 비율 30% 중에서 적은 금액이에요. 그때 대출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차입자의 첫 월 불이백, 즉 이거는 첫 해의 원리금은 얼마인가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득 주어져 있고 이자율 주어져 있고 저당상수 주어져 있고 무조건 월 저당상수라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소수점 이상 절상. 그러면 대부 비율을 먼저 보면
주택 가격이 1억 원이니까 대부 비율에 의하면 1억 곱하기 50% 0.5는 5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5천만 원에다가 월 저당상수를 곱하면 내게 되는 원리금이 될 텐데, 첫 월 불이백이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DTI 비율을 확인해서 얘가 큰지 DTI 비율이 큰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DTI 비율에 의하면 여기 있죠.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 기타 부차 상환액. 여기서는 기타 부차 상환액이 없는 거니까, 자, 원리금 소득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이것이 0.3, 30%까지만 돼요. 이거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원리금은 300만 원이잖아요. 원리금이 그냥 봐도 3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출 금액은 300만 원을 월 자당상수로 나눠야 되는데, 이 300만 원은 저기 뭡니까? 연이죠. 근데 월 상환이니까 이걸 12로 나눠야 돼요. 12로 나누면 원리금은 25만 원이에요. 매월 내게 되는 원리금은 12로 나눠서 25만 원이고, 25만 원을 0.006443으로 나누면 대출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나눠보니까 3,800 얼마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3,800 얼마가 나왔으니까 5천만 원 못 빌려줘요. 이게 원리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대출해줘야 되니까. 원리금은 이미 25만 원으로 계산해 놓은 겁니다. 300만 원 나와가지고 얘가 대출 금액인 이상. 검산을 해보려면 이 3,880만 천 원에다가 저당상수 0.006443을 곱하면 원리금이 나오겠죠. 그래도 25만 원이 나와요. 같은 겁니다. 근데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얘가 대출 금액으로 결정된 이상 얘가 원리금이니까, 그 대신 월 원리금이니까. 자, 다음은 21회. 자산가치 기준하고 현금수지 기준하고. 자산가치 기준은 여기다가 대부 비율을 곱해라. 대부 비율 어디 있어요? 자산 0.6 12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12억이 되는 겁니다. 끝났고, 그 다음에 현금 수지 기준은 이게 부채 감당률 또 하면 되죠. 부채 감당률은 자, 원리금분의 순영업 소득이 얼마가 되도록 1.5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면 요거 나누면 원리금이 되니까 이 원리금은 8천만 원이 되죠. 1.2 나누기 1.5 하면 8천만 원이 원리금이 되고, 원리금을 안다면 저당상수로 나누면 되죠. 저당상수는 0.1이겠죠? 그러면 8억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8억이다 이렇게. 뭐 이제 연습만 하시면 돼요. 22회도 마찬가지 문제. 자,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위해 담보 인정 비율 50%를 적용하여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으려고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그러니까 주택 담보에다가 50%를 곱해서 2억 이상이어야 되려면 얼마이어야 되는가? 그냥 안 봐도 4억, 4억 20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억 원 이상이어야만 2억 받겠죠. 이건 굉장히 쉬운 거고. 두 번째, 담보 인정 비율 적용되지 않으나 이제 DTI가 40%인 지역에서 4천만 원이 소득인 B가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액이 150만 원인 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매월 150만 원이니까 150만 원에다가 12를 곱해서 4천만 원으로 나누면 됩니다. 여기 써놨잖아요. 이게 원리금이죠. 12. 그러니까 지금 요 기타 부채 상환액은 없는 거고, 원리금 나누기 소득이니까 소득 4천분의 원리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나누면 DTI가 45%가 되는 거죠. 그럼 대출이 불가능하죠. 40%를 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불가능. 이렇게 해서 4억 불가능을 고르게 하는 문제였다. 끝도 없어요. 23입니다. 계산 문제는 좀 어려워하실까봐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8천만 원의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값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추가로. 이미 8천만 원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예.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추가 대출 가는 거예요. 물어본 게 추가 대출 이거라는 거죠. 최대 금액. 자, 4억 원, 소득 4천, 저당사주 0.1. 대부비율 70%, DTI 50%. 그러면 대부비율 기준은 여기다 0.7을 곱하면 4728, 2억 8천이 되는 겁니다. 8천 받았으니까 이 기준이 맞는다면 2억을 더 빌릴 수 있으나 DTI를 봐야죠. DTI를 보면 DTI에서 항상 원리금을 구하면 되죠. 원리금.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죠. 4천만 원. 4천만 원 나누기 원리금이 DTI가 50%, 0.5가 되도록. 이거 절반은 2천이죠? 아주 쉽네요. 그럼 2천 나누기 0.1. 저당상수로 나 2억이죠, 바로. 2천만 원 나누기 0.1 하면은 2억 원이 됩니다. 근데 8천만 원 이미 받았으니까 추가 대출은 1억 2천만 가능하다.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25회. 자, 굉장히 계산 문제 많죠? 여러분 계속 나옵니다.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이렇게 됐어요. 상향 적용됐어. 이것도 늘려줬고 이것도 늘려줬어요. DTI, LTV 다. 자, 그런데 이 앞에 거를 두 번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계산해 놨어요. 예, 기존 1억 5천이니까 요거 상향된 것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3억 원에다가 70%, 3억 곱하기 0.7은 2억 1천 빌릴 수 있으나 DTI를 봐야 됩니다. 원리금을 구하면 된다 그랬고 소득이 얼마냐면 3천만 원이에요. 이것이 60%로 상향됐어요. 6, 3, 18, 1억 8천. 1,800만 원. 원리금은 1,800만 원이에요. 그럼 1,800만 원을 저당장수로 나누면 되죠. 0.1이죠. 그럼 1억 8천이 됩니다. 그 1억 5천에서 1억 8천으로. 얘는 안 돼요. 적은 게 되는 거니까 3천만 원 늘어난다. 문제가 거의 똑같죠. 26회도 나왔어요. 시장가치 3억이고 소득 5천만 원이다. 부채가 없다면 다른 부채가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 자, 여기다 60%에다가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택가격 3억. 3억을 곱하면 3, 68, 1억 8천을 받을 수가 있는데 DTI를 확인해 봐야죠. 원리금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여기 5천만 원. 5천만 원. 이것이 0.4 이하가 되도록 4, 5, 20. 2천만 원이죠, 원리금이. 원리금이 2천만 원이에요. 저당장수가 0.1이겠죠? 0.1로 나누면 2억입니다. 그런데 2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부 비율이 초과됩니다. 60%로. 1억 8천만 받을 수 있어요. 1억 8천이다. 그래서 답이 1억 8천입니다. 2억이 되는 게 아니라. 자, OX를 보시죠. 445쪽에 있는 건데 실질금리가 4고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6이라면 더하면 돼요. 명목금리는 10%가 된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고정금리 대출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동금리 대출에서보다 낮은 게 아니라 높다. 위험을 그만큼 대출기간이 지기 때문에.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을 구할 때 사용되는 계수는 저당상수 혹은 그 역수인 연금평가계수 X입니다. CPM에서 원금 상환액은 매월 조금씩 증가하는 반면 이자 상환액은 감소한다. 그렇죠? 원리금이 똑같은데 원금을 갚아나가니까 이자는 감소하고 그러면 원금은 증가할 것이다. 자, 최초 월 불이백은 CPM이 CAM보다 훨씬 적지만 대출 잔고는 CPM이 CAM보다 항상 크다. 그래서 맞는 거죠. 그림을 연상하세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CPM에서 금리가 GPM에서 금리가 더 높다. 이거는 틀린 게 초기에 조금 받고 깎아주고 부의 상한도 나타날 수 있고 더 위험하잖아요. 위험할수록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금리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잔금 비율은 연금의 평가계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죠. 연금의 평가계수 대출 만기 분의 연금의 평가계수 남은 기간이었어요. 맞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좀 길었습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느라고 주택금융의 고정금리 대출 요인에서 결정 요인 상환 방식을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주택금융 2절의 내용을 전부 정리하도록 합니다.
변동금리하고 우리나라 제도, 기타 등등 제도를 보시면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